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2살인 여자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올해 추석에는 부모님과 함께 했어요. 저는 이혼녀거든요. 사실 저는 추석이 싫어요. 이혼 전 추석에 있었던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아직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전 그때의 큰 사건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하고 평생 이해도 못할 사건일 겁니다. 이혼하고 한동안 저도 이 사건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더니 이제는 말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이혼한 너무나 처참했던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남편과 저는 그 당시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서로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던 중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어? 순간 열이 확 받았어요. 남편 말에 바로 거절했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절대 싫어.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나이 들어서 예전 같지 않으셔.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것도 위험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최근에는 손목까지 다쳐서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그러니까. 싫다고. 이러지 않기로 나한테 약속했잖아.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왜 이래?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야. 난 뭐 이 세상에 혼자 생겼니? 다 어머니가 있으니 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힘들게 사시는 거 모른 척하냐? 그래? 그럼 이혼하고 당신이 모시면 되겠네. 그럴까? 그때 분명 약속했잖아. 이 말 꺼내면 이혼하기로. 아마 벌써부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제 욕을 하는 게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그 당시로는 3년 전의 사건 때문이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었어요. 남편은 역시 남의 편이구나 실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답을 하지 않고 그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때 이 남자가 정말 단순 효심으로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대답하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마음이 쓰렸죠.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알겠더군요. 이 남자는 단순 효심으로 이 말을 꺼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남편의 그 더러운 속내를요.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시어머니와 단단히 틀어진 사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2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네, 그토록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다고 말했던 저도 한때는 시어머니를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길에 미끄러져 발목을 다쳐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시누이는 단칼에 자기는 모실 수 없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모시고 다니며 발목 치료를 했었죠. 솔직히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무척이나 까다로웠거든요. 까다롭기만 하게요. 무척 사소한 일에도 늘 불만이 많으셨죠. 뭐 그 정도는 사람 성향 차이니 그냥 참았습니다. 그냥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끼시던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 반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선물한 값비싼 물건이라고 했어요. 3캐럿 정도 되는 반지로 알고 있는데요. 반지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졌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어요. 너지?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는데 너 아니면 누구겠니? 그 말에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당연히 저뿐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의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설마 저요? 설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반지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정말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아니라는 말을 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 반지가 발이 달렸니? 지가 스스로 사라지게. 너, 내가 벼르고 있었다. 그렇게 관상 자체가 남의 남자 잘 후리게 생겼더니 기어이 내 물건에 손을 대? 견물생심이라더니.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저 정말 그 반지 만진 적도 없고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떻게 며느리를 의심부터 하세요? 어머님께서 어디 다른 데 놓고 오신 걸 수도 있잖아요. 나 그 반지 잘 때도 안 빼고 잔다. 그런데 놓고 오다니 어디를 놓고 와? 이 집안을 둘러봐. 도둑년이 너 말고 누가 있어? 그럼 설마 내 아들이 그랬다는 거야?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이후 저희 집을 방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저희 집에서 생활한 사람은 시어머니 저 그리고 남편뿐이었죠. 그러니 시어머니 반지가 누구 손을 탈 상황이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전 억울했어요. 저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도둑년이라뇨. 저 태어나서 10원 한 장 남의 거. 순간 번쩍하더군요. 그리고 귀에서 이명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귀싸대기를 때린 거였습니다. 어찌나 세게 맞았는지 저는 2, 3초 정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눈 떠보니 바닥에 제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 결혼 허락해 줬더니 은혜를 도둑질로 갚어? 못된 년 같으니라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지자 남편이 방에 있다가 달려나와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씩씩거리는 시어머니를 잡아서는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한참 동안 도둑년 거리는 시어머니 말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싸대기라는 걸 맞아봤어요. 아니, 맞은 적 자체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한 번을 맞은 적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조차 한 번도 제게 매를 대본 적이 없었고요. 제가 순하기도 순했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며 살았던 적이 없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남에게 맞아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어머니였네요. 진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와, 이렇게 아프구나 싶었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시어머니 짐을 싸더군요. 일단 엄마,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어. 엄마가 하도 동네에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셔서 엄마만 먼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온 거야. 난 엄마 짐 좀 정리해서 옮겨드리고 올게. 여보, 나 어머니 반지 본 적도 없어. 이게 말이 돼? 자기 반지 없어졌다고 며느리 의심하면서 때리는 게 말이 되냐고. 그때 남편의 표정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보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듯 했죠. 아마 이때부터 남편에게 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 이 새끼는 구실만 생기면 언제든 날 버릴 놈이구나 싶었거든요. 그 순간 딱 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남자와는
100년 해로는 못하겠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반지값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없으니 저를 완벽하게 범인으로 몰지는 못하더라도 제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이때부터는 저도 강하게 나갔어요. 힘이 약해서 당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집안 어르신이니 예의를 다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증거도 없이 며느리 뺨을 때리다니요. 남한테도 못할 짓 아닌가요? 아마 이때 제 마음속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가 예의를 다해야 할 어른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증거 있어요? 어머니가 반지 잃어버린 건데 제가 무슨 책임이요? 막말로 다른 데서 잃어버리시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걸 수도 있죠. 증거? 허허, 네가 아직 덜 맞았구나. 네가 범인이 아니더라도 네 잘못이다. 네 집에서 없어진 거 아니냐. 호텔에서도 귀중품 없어지면 다 호텔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반지 잃어버렸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집 청소는 네가 다 했잖니. 그런데 반지를 잃어버렸다? 당연히 너 때문에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저도 시댁 가서 로또 1등종이 없어졌다고 하면 어머님이 저 1등 돈만큼 주시는 거 맞아요? 이게 어디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쌩때를 써? 지금 내가 너랑 장난칠 사람이냐? 응? 제가 떼부린다고요?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전 그렇게 어머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가서 판결문 받아오세요. 그러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제가 보상할게요. 그리고 저도 맞은 거 판결문 받아올게요. 전 진단서 떼뒀고요. 어머님도 판결문에 맞게 저한테 보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문제로 크게 다퉜어요. 무슨 가족끼리 법이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래, 당신 우리 엄마한테 뺨 맞은 거 억울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어머니도 흥분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 거라고 사과하셨잖아. 너한테 사과하셨다고 했니? 당사자인 난 사과 구경도 못했는데? 그리고 당신도 언제 한번 우리 집 가자. 내가 시어머니한테 맞은 거 아빠한테 말하면 당신은 아마 뺨 한 대로 안 끝날걸? 우리 아빠한테 주먹으로 몇 대 맞고도 그 말 할 수 있나 보자. 일 키우지 마. 그냥 어머니가 너무 아끼는 반지를 잃어버려서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거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잖아. 당신이 아랫사람이니 어머니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냥 져준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도와드리면 되는 거잖아. 조금만 더 져주면 아주 도둑년으로 감옥도 쳐넣겠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면 좋아. 그럼 당신이 훔친 거라고 말해. 당신이 져주면 되지. 지금 어머님한테 전화 드려서 말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당신이 그 반지 훔쳤다고 말해. 그리고 당신이 그 반지값 물어줘. 그럼 되잖아. 내가 왜?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그럼 나는 훔쳤니?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 엄마 입장만 떠들어댔지 제 입장은 전혀 들어주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은 생각지도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길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함께 있었죠.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땐 인사 나누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번쩍하고 제 눈에 시어머니 손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그 난리를 치던 다이아 반지였어요. 그 반지가 시어머니 손가락에 끼워져 있더군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행동이 기가 차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얼굴로 재빨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던 손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이미 그 다이아 반지를 다 봤는데요. 어머님, 잃어버리셨다는 그 다이아 반지 찾으셨어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친구분들도 다 들으라고 쩌렁쩌렁 크게 말했어요. 아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직 못 찾았다. 어머, 자기 다이아 반지 잃어버렸어? 오늘 끼고 나온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었어? 저는 바로 손을 내밀어 시어머니가 등 뒤로 숨기고 있던 손을 잡아 뺐습니다. 에이, 어머님 반지 찾으셨네. 그런데 왜 못 찾았다고 그러세요? 이거 아니야, 이건. 그래, 내가 속상해서 새로 산 거야. 에이, 새로 사긴요. 어머님께서 아끼시는 그 반지가 맞는데요, 뭘. 자, 보자. 에이, 장기스도 그대로네. 제가 이 반지 찾으려고 저희 집 20번도 넘게 뒤집어 엎었어요. 어머니께서 이 반지 훔쳐갔다고 제 귀싸대기 날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통 잠을 못 자거든요. 잠도 안 오니 뭐 매일 밤 그냥 집이나 엎으면서 반지 찾았죠 뭐. 그때 어머님한테 맞은 뺨이 아직도 아픈데. 그래도 반지 찾으셨으면 말씀이라도 주시죠. 괜히 2주 동안 반지 찾느라 저 고생했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친구분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바로 시어머니 친구분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반지 도둑이 며느리라고 말하면서 며느리 귀싸대기를 풀스윙으로 쳐버리는 건 좀 너무했죠. 그 모습에 시어머니께서 무척 당황해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거 새로 산 거라니까? 그 반지 아니라니까? 그 반지 맞는데 뭘 아니래. 나도 알아보겠구먼. 잃어버리긴 개뿔. 자기 그 반지 지난주 모임에도 끼고 나왔고 그 지난주 모임에도 끼고 나왔잖아. 아니야? 어쩜 며느리 뺨을 때려? 자기 요즘 그럼 큰일 나. 며느리들이 획 돌아서 고소하면 그거 합의도 못해. 지금이 쌍팔년대도 아니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친구들 앞에서 무진장 창피해진 것이 분명했죠. 시어머니는 잃어버리지도 않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며 저를 때렸던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요구한 적이 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기 며칠 전에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난다며 제게 용돈 5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당시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 돈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 다이아 반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는 반지 잃어버린 명목으로 제게 1,000만 원을 요구한 거고요. 이쯤 되면 며느리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 아닌가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제게 빌더군요. 잘못했다고요. 그날 이후 정말 한 달 정도 제 눈치를 보며 빈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앞으로 시댁 안 찾아가도 되고 시어머니 안 만나도 된다고요.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래서 정말 도닦는 심정으로 남편을 한번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시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저녁밥을 먹다 말고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하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닦는 심정으로 용서를 할 게 아니라 재빨리 이혼하고 도망을 갔었어야 했나 봅니다. 다이아 반지 막장 사건은 이후에 일어날 끔찍한 사건의 예고편에 불과한 거였거든요. 남편에게 다시금 시어머니 모시는 일은 어림도 없다고 말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에게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어요. 시어머니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이야기였죠. 지금 엄마가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 당장 집 팔고 이사 가겠다고 난리야.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엄마 새 집 구할 때까지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어머님이랑 지내기 싫어. 아니, 못해. 당신 다이아 반지 사건 잊었어? 정 그러시면 새집 구할 때까지 아가씨 집에서 지내시면 되잖아. 딸 집에서 있으시면 되지. 왜 꼭 아들 집에서 있으시려고 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럴 때 아니라고. 엄마, 지금 우리 엄마 땡땡 병원에 입원해 있으셔. 뭐? 병원? 병원에는 왜? 저는 남편 말에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처음 남편에게 도둑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저 좀도둑이 비어있는 어머님 집을 도둑질하고 도망갔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도둑과 시어머니가 직접 마주친 거였어요. 시어머니를 본 도둑이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도망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실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히더군요. 얼굴에는 피멍이 가득했고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에도 붕대가 가득 감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죠. 제가 갔을 때는 병실에 경찰도 있었습니다. 분명 불을 켜고 나갔다 들어왔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거실에 어떤 사람 형체가 서 있는데 그놈이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더니 화분으로 나를... 시어머니가 집에서 도둑을 맞닥뜨렸고 그 도둑이 화분으로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집에 금고하고 현금이... 어머니께서 사채업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평소에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고요. 혹시 도둑이 그걸 알고 들어온 걸까요? 일단 그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혹시 원한 살만한 사람 있을까요? 글쎄요. 딱히 남한테 원한을 살만한 분이 아니라. 장씨, 장동팔, 그놈이 며칠 전에 내가 돈 갚으라니 돈 못 갚는다고. 그래서 내가 담보 잡은 거 경매 넘긴다니까. 그놈이 딸 시집갈 날 받아뒀다고 제발 몇 달만 봐달라는 거야.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날 가만 안 둔다고. 그 말에 경찰은 알겠다며 장 씨를 조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 주변 CCTV도 조사해보고 다시 진행사항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신우이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엄마 괜찮은 거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막 잠드셨어. 소란 피우지 마.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엄마 모시라고 했지? 오빠는 대체 무슨 아들이 그래?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그리고 올케,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시어머니를 모셔야지. 어떻게 우리 엄마 방치해서 도둑한테 맡게 해, 어? 말해봐. 네가 며느리 자격이 있어? 나 우리 엄마 잘못되면 올케고 뭐고 가만 안 둬. 다 부셔버릴 거야. 그렇게 평소에 자기 엄마가 걱정됐으면 자기가 모셨으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참 황당한 말이었어요. 신우이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당시 남편이 45살이었는데 신우는 43살이었죠. 저는 37살이었고요. 그래서 신우이는 평소에도 제게 반말을 막 했습니다. 분명 제가 손윗사람이긴 했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언니 자는 붙이기 싫대요. 그래서 제게 올케라고 부르며 막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뻔히 그걸 알면서 별말 안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하나하나 따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 이제 살던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겠대요. 무섭다고.
집 팔고 이사 가시겠다는데 집이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머님을 모실 사람이 필요한데, 아가씨, 어머님 몇 달만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신우이 대답이 가관이더군요. 내가? 오빠랑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그리고 옳게 몰라? 우리 주한이 지금 고3이야. 지금 한참 민감한 시기라서 우리도 조심조심하는데 어떻게 엄마를 우리 집에 모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옳게가 모셔. 자기 엄마가 강도에게 맞아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게 무슨 변명인가 싶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병실을 나간 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모시자. 진짜? 진짜 그래도 될까? 상황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지. 나 같아도 저 집에 다시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 너무 무섭잖아. 그리고 아무리 미운 어머님이라도 어머님 저 집에 다시 들어가시면 매일 밤 나도 걱정돼서 잠 못 잘 것 같기도 하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역시 당신뿐이야. 당신은 천사야. 대신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요. 대신 어머님 새집 구하시면 바로 우리 집에서 나가시는 거야. 그건 약속해.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거죠. 사실 시어머니가 미울 때도 많았지만, 아니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 미웠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뒤로 미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도에게 큰일 당하실 뻔한 거잖아요. 어쩌면 돌아가실 뻔한 상황이었고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를 받았어요. 도둑에게 맞아 안화 골절이 심하게 왔고 방어를 하다가 손가락도 몇 군데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퇴원 후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흔히들 그런다고 하죠. 집 팔 지꼰이라고. 집 팔자 지가 꼰다고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속된 말로 병신처럼 착했던 거죠. 아무리 상황이 안타깝고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흘러가도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든 말든 시어머니를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처음 저희 집에 온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수도 없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밤에는 혼자 자는 것도 두려워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본 모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럼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제게 아침과 저녁 식사가 부실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밥을 이렇게 대충 차리니? 반찬이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먹을 거니? 어머님, 저도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 매일 이렇게 챙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내셨죠. 내가 평자잖아. 어떻게 아픈 시애미한테 이따위 음식을 내놓을 수가 있어? 이게 아주 시애미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 대체 뭐야? 저도 남편도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렇게 드셔도 안 굶어 죽으세요. 저희 집이 호텔 뷔페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매번 만안전석처럼 식사를 챙겨드려요? 제가 한 음식들이 불편하시면 어머님께서 직접 해드시면 돼요. 그동안도 어머님께서 혼자 잘해 드셨잖아요. 제가 음식을 대충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출근을 해야 하지만 어머님이 아프시니 나름 신경 쓴다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준비를 모두 해두었어요. 제가 일 나간 다음에도 편하게 차려 드시라고요. 그런데도 저렇게 불만을 표하시니 당연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집은 구하고 있어? 어머님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있고? 아직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없네.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장난해요? 사람들이 당연히 보러 안 오지. 내가 사모님한테 그 가격에 절대 못 판다고 했어요. 요즘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인데, 사모님이 너무 막무가내야. 아니, 시세보다 5억이나 비싸게 올려두면 그걸 누가 사? 그 집이 5억짜린데 10억에 팔면 누가 사냐고. 이거 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도 안 팔겠다는 뜻이지 뭐. 팔지도 않을 거 왜 그 가격에 올려두라는 거야? 사실 내가 부끄러워서 집 보러 오는 손님들한테 소개도 못하고 있어요. 소개했다가 욕이나 바가지로 먹으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원래 시세보다 5억이나 비싸게 집을 팔고 있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죠. 한마디로 저희 집을 그냥 나갈 생각이 애당초 없던 겁니다. 집을 시세보다 5억이나 비싸게 올려두시면 어떡해요? 모자른 거 사. 내 집이 로얄동 로얄층이잖니. 언제부터 도로가에 있는 1층이 로얄동 로얄층인데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네가 어쩔 수 없으면 어쩔 건데? 왜? 내 쫓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어머님 집 금매로 3억에 올려둘 거예요. 인연이? 3억이 말이 되냐? 내 집을 왜 네 맘대로 팔어? 5억짜리를 10억에 팔겠다는 분도 있는데 3억은 왜 말이 안 돼요? 그게 싫으시면 제대로 된 가격으로 파세요. 3개월 드릴게요. 3개월 뒤엔 집이 팔리든 말든 어머님하고는 같이 살기 어려워요.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 말아야? 무슨 소리세요? 이거 제 집이에요. 등기 떼드려요? 저 결혼할 때 친정아빠가 저한테 직접 해준 제 집이라고요. 주한 씨 저랑 결혼할 때 불알 2짝 차고 온 거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급하게 남편이 와서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어요. 씩씩거리는 제게 남편이 와서 말하더군요. 시어머니 집 정상가로 올려둘 테니 참으라고요. 하지만 결국 제가 참지 못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늦은 시간 퇴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저희 집에 와 있으시더군요. 이미 막걸리 몇 통을 드신 지 취해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술상을 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야, 술상 좀 차려봐라. 친구들 왔으니까 제대로 차려라.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의사가 신신당부했거든요. 어머님, 아직 술 드시면 안 돼요. 의사가 말한 거 같이 들으셨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네 말 듣고 술 마시냐? 술맛 떨어지게 헛소리 말고 그냥 차리라면 차려. 내가 마실지 말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로 많이 지쳐 있었고 지금 시어머니와 언쟁을 해도 제 말을 들을 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배달로 족발을 주문해 술상에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계시니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고 했죠. 야, 족발만 시키냐? 그 뭐냐? 회도 좀 시켜라. 예, 너는 왜 네 며느리한테 야야거려? 듣는 우리도 불편하다. 애기 엄마, 미안해요. 내 친구가 좀 많이 취한 것 같네. 요것만 먹고 우리 금방 갈 거야. 미안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정말 참지 못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기 엄마는 개뿔, 죄도 없는데 무슨 애기 엄마야? 전년이 저게 10년이 넘도록 애를 못 가져. 밭이 썩었다 썩었어. 애가 어찌나 부실한지 임신하면 유산하고 임신하면 유산하고. 야, 나는 손자는 못 보고 죽으려나 보다. 내 새끼는 뭔 죄가 많아서 저런 걸 데리고 사는지. 에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저 말들은 저에게 큰 상처였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유산만 3번을 했었죠. 그 3번도 시험관을 통해 간신히 가진 아기였어요. 시험관 시술을 받은 이유도 남편 정자가 다른 남자들보다 현저히 적고 운동성이 나빠서였죠. 3번의 유산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이 아마 한강만큼은 될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상처를 저렇게 쑤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제 흉을 보며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애 못 낳는 이유는 제가 부실해서가 아니에요. 주한 씨 문제도 있다고요.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못해서 그런 걸 왜 우리 아들 탓을 해?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분위기가 살벌해지자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번 터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보세요. 남편이란 사람이 매일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오는데 애가 생기겠어요? 애는 뭐 저 혼자 가져요? 의사가 남편한테 술 끊고 운동하고 건강관리 하라고 하는데도 주한 씨는 매일 술 마신다고요. 솔직히 막말로 이 상황에서 애 안 가지는 게 오히려 맞아요. 이게 아주 찢어진 입이라고 오늘 막말을 하는구나. 내 아들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이따위로 어른 공경 못하니까 하늘도 노하셔서 애를 안 주는 거라고.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역시나 술에 취해 들어오더군요. 오늘은 또 왜들 그래? 저 밖에까지 당신 목소리 다 들려.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언성을 높여? 세상이 좋아졌다 하니 진짠가 보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며느리년이 아주 나 죽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나 듣고 말이야.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제. 에휴, 주아나, 나 이제 그만 살련다. 더 살아봐야 뭐하냐. 며느리 구박만 받고 살지. 엄마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이 사람도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엄마가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해주면 엄마한테 더 잘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마 며느리를 못 잡아 안달이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내 취하셔서 코를 드르렁 골며 잠에 들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아이도 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은혜야, 화 풀어. 내가 다 미안하다. 엄마 모시는 게 아니었는데. 내일 당장 엄마 집으로 돌려보낼게. 엄마가 싫다고 하면 동생네 보낼게.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대체 뭐 하는데 매일 새벽에 들어오는 거야? 일한다는 말은 하지 마. 매일 취해서 들어오는 거 다 알아. 그게 요즘 나도 집에 들어오면 숨이 막히니. 어머님 오시기 전부터 그랬잖아. 아니다 됐어. 알고 싶지도 않다.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화장도 지우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냥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너무 지쳤거든요. 그렇게 그날의 소동은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이혼 쪽으로 거의 기운 상태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들어왔던 강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은 시어머니가 말한 장동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길 바랬습니다. 물론 이때 이미 시어머니를 제 집에서 내보낼 생각이었지만 적어도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시어머니를 내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말해준 소식에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경찰의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동발 씨 찾았어요. 그 사람 잡았어요? 그 사람이 범인 맞아요? 그건 아니고 농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빚을 진 그는 큰 이자를 감당 못하고 극단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바이 확인하니 홍춘자 씨 강도 사건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시고요. 그 말에 그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잠시나마 명복을 빌어드렸어요. 하지만 유력한 용의자도 사라졌으니 사건은 다시 오리무중이었죠. 그런데 CCTV를 뒤지다가 새로운 용의자를 찾았어요. 저희가 사진 한 장 보내드릴 테니 혹시 아시는 분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경찰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지만 저는 도저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인가요? 단정하긴 어렵지만 저희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의 마지막 말은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만취해서 들어왔거든요. 사실 저는 남편이 밖에서 다른 허튼 짓을 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더군요. 시어머니도 이미 자신의 방에서 잠든 지 오래였어요.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자켓에서 핸드폰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자가 온 것 같았어요. 갑자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자의 촉이랄까요?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죠. 저는 잠들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남편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남편 핸드폰은 잠겨 있었지만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죽은 듯 잠들어 있는 남편의 지문으로 잠금을 풀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남편 핸드폰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문자를 확인했죠. 들어갔어? 보고 싶어. 단 4글자.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맞구나. 설마 이렇게까지 남편이 추락할까 싶었지만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제 의심이 맞았어요. 남자끼리 보고 싶다고 문자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누가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상한 증거도 없었어요. 다른 메시지나 사진, 통화 기록에서 더 이상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저 문자 외에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낼 수 없었죠.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을 바로 추궁할 수도 있었지만 미꾸라지 같은 남편놈이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다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자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회식 있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 바로 흥신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죠. 저는 흥신소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남편의 뒷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한시라도 함께 사는 것이 곤욕이었거든요. 이대로라면 제가 미칠 것 같았기에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흥신소에서는 2주 안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대했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드디어 2주가 지나고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의심하고 상상했던 것이 모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참 싸구려 같은 놈이라 생각됐어요. 남편의 외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제 분노도 현실이 되었죠. 흥신소는 그 증거로 내연녀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상간녀의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이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단순 남편의 외도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비밀은 더 추악하고 더러운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때가 추석이 다가오는 주였어요. 저는 흥신소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 상간녀의 상세한 모든 정보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상간녀의 정확한 신원과 지금 거주하는 곳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죠. 이때 저는 분노와 충격으로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상간녀의 정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겨우 누르며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추석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추석 차례를 지낼 테니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이번 추석 차례는 여기서 지낼 거니까 네가 알아서 준비 잘해둬라. 아니 근데 이게 어딜 노려봐? 너 이제 내가 만만하냐? 저도 모르게 시모를 노려봤나 봐요. 지금 남편과 이혼할 상황인데 내가 왜 당신 집안 차례를 지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아직은 시모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나름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시모가 시키는 걸 하기도 싫었죠. 차례요? 저 바빠요. 집에서 놀고 먹는 아가씨 불러서 직접 준비하세요. 시모는 제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적어도 남편의 엄마이니 막말은 참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시모와의 갈등도 모두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제가 차례 음식을 준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뭐라고? 집에서 놀고 먹는? 야, 내 딸이 네 친구냐? 응?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그리고 걔가 노는지 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며느리면서 차례 음식을 준비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저기요, 세상 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내일 당장 그쪽 며느리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왜 차례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시모는 저의 말에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기요? 그쪽? 너 뭐 약 먹었냐? 너 지금 이혼 이야기 꺼내는 거야? 그래, 니들 이혼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 이혼해 이거사. 나중에 네가 울며 불며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도 내가 이제는 못 참겠다. 그땐 내가 너 이혼시킬 거야. 그런데 이혼하더라도 차례 음식은 준비해. 내일 이혼해도 오늘은 네가 며느리야. 그러니까 다 준비해. 저도 붙잡아도 그쪽 며느리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차례상은 그쪽이랑 그쪽 딸이 준비하라고요. 원래 내 조상도 아니잖아요. 너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냐? 왜? 남자라도 생겼어? 그놈도 참 불쌍타. 너 같은 거랑 붙어먹고. 아무튼 맞아 죽기 싫으면 바짝 엎드려서 싹 다 준비해놔.
나 이거 허투루 하는 말 아니다.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대화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계속 욕을 해대기 바빴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어? 빨리 음식들 사러 안 나가? 차례 음식 준비하라고. 아직 이혼 안 했잖아. 그럼 네가 해야지 누가 해? 저는 시모의 꽥꽥 질러대는 소리가 지겨워 안방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는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죠. 상간녀의 거주지 정보와 신상 정보가 오기만을요. 시모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방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분명 내 말했다. 차례 준비 안 해두면 그날이 네 재산날 되는 거라고. 남편은 그날도 역시나 새벽에 만취해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있었어요. 흥신소에서 상간녀 거주지 정보와 신상 정보를 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제 손톱을 뜯으며 초조해했습니다. 아침까지 제가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은 걸 확인한 시모는 그야말로 지랄의 화신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지랄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흥신소에서 상간녀의 현재 거주지 정보와 신상 정보가 제게 넘어왔거든요. 저는 상간녀가 지금 있는 곳의 정보를 급히 한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사실 그토록 상간녀가 지금 있는 곳의 정보를 기다린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 남자에게 상간녀 정보를 보내고 나니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없었습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아침 일찍 신우이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안방 밖 거실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뭐야? 엄마 차례 안 드려? 준비 하나도 안 한 거야? 올케는 어디 가고? 예, 제가 아주 제대로 미쳤다. 지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저지랄을 한다. 야, 나와. 너 내가 경고했지? 이게 시애미 말을 아주 개똥보다도 못하게 들어? 그래, 너 오늘 죽었다. 술에 취해 집에 기어들어온 남편도 그쯤 깨어났더군요. 엄마. 머리야.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얘 주하나, 저 애미가 차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단다. 저게 단단히 미쳐서는 뭐? 오늘은 자기가 며느리 안 하는 날이니 남의 조상 차례 준비를 안 한다나? 이딴 소리만 한다.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은혜야. 야, 백은혜. 문 좀 열어봐. 나와서 이야기해. 대체 또 왜 이래? 아이고, 전현이 결국 저렇게 우리 집을 이렇게 망쳐놓네. 차례도 준비 안 하고 도대체 며느리로서 네가 하는 게 뭐야? 조상님, 죄송합니다. 다 전현 탓이니 저기 숨어있는 전현한테 화를 푸세요. 신우이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올케, 나오라고.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어. 오빠, 오늘 나 말리지 마. 아주 저거 머리털을 다 뽑아서 교육을 시켜놔야 다시는 우리한테 못 대들지. 그때 제가 드디어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 오늘부터 저 인간이랑 이혼합니다. 당신들 며느리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요. 명절날부터 경찰 부르기 싫으니까 소란 그만 피우고 나가라고요. 뭐? 미쳤어?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차례 때문에 이혼을 한다니? 그게 말이 돼? 버르장머리 없는 게 내가 아주 오늘 네 버릇 좀 고쳐놔야겠다. 그러면서 신우이는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로써 제가 이 집안 인간들한테 맞은 게 두 번째였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그냥 병신인 거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신우이의 뺨을 힘껏 갈겼습니다. 신우이가 제게 때린 뺨이 작은 짝소리였다면 제가 신우이 뺨을 갈긴 건 마치 큰 나무가 쓰러질 때 나는 듯한 쩍소리였어요. 그만큼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울분을 담아 날린 싸대기였으니까요. 방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어디 버르장머리 고쳐봐. 해보라고. 난 가만히 있니? 어? 남편과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정말 미쳤어?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남편도 저를 향해 화를 내더군요. 지 마누라가 먼저 맞은 건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사생결단을 내는 날이었고 저는 오늘만을 벼르고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 뺨도 갈겨버렸어요. 쩍소리와 함께 남편은 휘청이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 뺨에는 제 손바닥 자국이 남더군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구부였어요. 아마 성인 남성도 정신줄 놓고 싶을 만큼 충분히 아팠을 겁니다. 내 말 못 알아들어? 이혼하자고. 왜 너희들은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듣니? 꼭 짐승 새끼들처럼 맞아야 말이 통하니? 내가 꼭 개같이 지랄을 해야 알아들어?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 끝내자고. 난 너희들 시자 붙은 것들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말을 멈췄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은혜야. 말로 말로. 이혼이라니. 왜 또 그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차례 지내지 마. 안 지내도 돼. 그치, 엄마? 야, 강미진. 너 새언니한테 사과해. 어디 새언니 뺨을 때려? 새언니. 미안해요. 저는 진짜 사실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 엄마가 하도 화를 내길래. 내가 지금 고작 차례상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당신이 그동안 뭐라고 돌아다녔는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등신 병신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냐고. 너 바람난 거 다 알아. 어제도 새벽까지 그 여자랑 뒹굴다 온 거 다 안다고. 이미 증거도 다 있고 그리고 네가 상상도 못할 것들도 내가 다 알아. 아마 내가 입 열면 네 엄마는 놀라서 기절할걸?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시모는 그제야 눈이 커져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났다니? 시모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시모는 남편이 완벽한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며 저를 탓해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메인인 가장 큰 충격 비밀은 아직 털어놓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님, 지금 놀라시면 안 되죠. 어머님 아들 바람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아마 당신 아들 바람난 상대 보면 너무 놀라실걸요? 너무 놀라서 오줌 지리실 거라고요. 시모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무언가 눈치를 살짝 챈 듯했어요.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나 바람 안 피웠어. 증거 있어? 미친놈. 착한 척 효자인 척하는 네 연기도 이제 역겹다. 야, 다 끝났어. 이제 그만 연기해. 진짜 가증스러워. 널 보고 있으면 저 못된 시모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야. 증거? 내가 그런 것도 준비 안 하고 지금 이 지랄 하고 있는 것 같냐? 병신아. 그때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타이밍 좋게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경찰들은 남편을 가리키며 다가왔고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잡아채더니 차분하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강주환 씨, 당신을 강도상해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시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에 빠진 듯 경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뭔데 우리 아들을 잡아가? 얘 은혜야, 미진아, 어서 경찰 불러라. 이 깡패 놈들이 내 아들 잡아간다. 아이, 저희가 경찰이라고요.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왜 내 착한 아들을 잡아가냐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앤데. 내 아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죄 짓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아니다. 당신들 경찰 맞아? 너 누구야? 누가 사주하고 너희 보낸 거야? 죄 많은 시모는 경찰을 보고도 믿지 못하더군요. 시모는 나중에 경찰들을 붙잡고는 눈물까지 흘리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계속 이러시면 같이 잡혀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강주환 씨 법에 따라 체포하겠습니다. 야, 박 형사, 강주환 씨 데리고 나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었죠. 제가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그 비겁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뭐야? 오빠, 이게 뭐야? 홀케, 네가 꾸민 일이지? 네가 지금 우리 오빠 함정에 빠뜨린 거지? 우리 집에 있는 C자 붙은 사람들은 왜 다들 저렇게 현실을 외면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경찰을 사주할 정도면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닐까요? 하긴 그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경찰이 남편을 데리고 나가자 시모와 시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모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주저앉아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너 이거 다 네가 꾸민 짓이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들려고 링년이 다 계획한 거요? 그렇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우리 집안하고 무슨 원수가 져서? 아이고,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는 거냐, 이년아. 시모는 눈물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시모를 바라보는데 사실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제게 못할 짓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자기 아들이 저지른 범죄의 그 진실은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시모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꾸민 일 아니에요. 다 강주환, 어머님 아들이 저지른 일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사실이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을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뭐야? 대체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경찰이 잡아가는지 빨리 말해. 남편이 강도 상해죄로 체포된 이유, 바로 시어머님 집에 강도가 들었던 그 사건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내 아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전에 경찰에게서 받은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을 시모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사진, 어머님도 경찰한테 받으셨죠? 어머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때린 강도 용의자 사진이요. 나도 받았어. 경찰한테. 그게 뭐 어때서? 올케는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저는 이어서 다른 사진을 꺼내 시모와 신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모는 그 사진을 본 순간 두려움에 손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이 여자가
남편 내연녀예요. 그 순간 시모는 비명을 지르며 자지러지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CCTV의 용의자와 남편의 내연녀가 동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내연녀가 그날 시어머니 집에 숨어들어 시모를 죽일 때 때리고 도망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기 전에 그토록 남편 내연녀가 지금 숨어있는 장소를 흥신소를 통해 파악한 거였어요. 그리고 흥신소에서 상간녀를 찾았을 때 저는 경찰에 그 정보를 바로 알린 거였죠. 어머님, 충격적이게도 이 사건을 모두 사주한 사람, 어머님 아들이에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아낸 순간 경찰에 바로 알렸고, 그래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쓰러질 것 같아. 어쩜 좋아. 주한이 미쳤나 봐. 말도 안 돼. 다 전현이 지어낸 개소리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전현. 저것이 다 짜놓은 함정이야. 네가 그 여자 시켜서 나 죽이려고 하고 내 아들 꼬시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시모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더군요. 말은 저렇게 해도 시모도 다 알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사실이라는 것을. 다만 믿고 싶지 않은 거였겠죠.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상간녀가 어떻게 어머님 집에 현금이 있다는 걸 알았겠어요? 어떻게 어머님 집 비밀번호를 알아서 그렇게 쉽게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아서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치려고 했겠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진실을 밝혔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딱 2명뿐이에요. 바로 어머님과 남편이죠. 저한테도 알려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수로요? 저는 어머님 집 비밀번호도 몰라요. 남편이 상간녀한테 어머님 집에 있는 돈과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어요. 남편이 어머님 집 털라고 시킨 거예요. 말도 안 돼. 못된 년. 내가 너 처음에 볼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우리 집 박살낼 거라는 거 알아봤어. 결국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구나. 아휴. 시모는 저에게 욕을 퍼부으며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부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나와 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시모는 비틀거리며 시누이에게 몸을 맡기고는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으려는 듯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내가 직접 경찰서로 가서 확인할 거요. 네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무슨 착오가 있는 거야? 아니, 꾸며낸 말일 거야. 시모는 저를 향해 끝까지 욕을 퍼부으며 경찰서로 급히 향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따라 나섰어요. 경찰은 남편보다 먼저 내연녀를 잡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시켰다고 술술 다 불었다네요.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요. 외도 커플의 말로는 역시나 서로 뒤통수를 치는 거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외도를 하며 씀씀이가 커졌고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연녀에게 그 돈을 털어오라고 시켰습니다. 결국 내연녀는 시어머니 집에 침입했죠.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어요. 내연녀는 시어머니에게 들켰고 당황한 끝에 시어머니를 폭행한 후 도망쳤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내연녀가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집요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사 중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더군요.
그건 저도 차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홍충자 씨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최근 집중적으로 들어둔 겁니다. 보험금 자체가 남편 벌이로 감당이 어려워 대출까지 내서 내고 있더군요. 저는 그 끔찍한 남편의 계획에 경악을 했어요. 그러니 상간녀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들켜서 시모를 폭행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시모를 폭행한 것이었어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시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회복은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고 구박했던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격 속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을 받아들이는 고통은 분명 저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겠죠. 사망보험금 관련은 죄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실행이 안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범죄가 그저 금고의 돈을 노린 것이 아닌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라는 것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강도상해 및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내연녀도 같은 혐의로 징역 20년을 받았고요. 법정에서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공포를 느꼈어요. 어쩌면 시모 다음의 범죄 대상은 저였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토록 남편이 이혼을 거부했던 거겠죠. 그렇게 시간은 시모의 말처럼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의 범죄가 명확히 드러난 덕분에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결혼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은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느껴왔던 억눌린 감정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받은 형벌과 그가 저지른 범죄는 그가 책임져야 할 몫이었고 저는 그와 상관없이 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삶은 여전히 이어지겠죠.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어둠에 갇혀 살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려운 것이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그 뒤에 더 큰 자유와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죄값은 그가 치르게 두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